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많은 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은 하늘의 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욕망과 야망, 그리고 부패의 냄새를 풍기는 인공의 빛이었다. 김수환은 자신의 작은 원룸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에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원도 산골마을의 밤하늘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곳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이곳의 밤은 잠들지 않는 괴물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책상 위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 및 투자기업, 천명그룹의 3분기 재무보고서였다. 수아는 중소회계법인의 말단 직원이었고 천명그룹 같은 거대 기업은 그녀가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선배가 휴가를 가면서 던져주고 간 단순 검토 업무에 불과했다. 그냥 대충 훑어보고 문제없음 도장이나 찍어놔. 선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수아는 대충이라는 말을 몰랐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았다. 모든 숫자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흐름에는 논리가 있었다. 그리고 천명그룹의 재무제표 속 숫자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밤을 세워가며 그녀는 거대한 데이터의 강 속에서 아주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냈다. 수십 개의 자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자금의 흐름.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마치 마술사의 트릭처럼. 모두가 속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한 몫으로 사셨고 그녀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정직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심증에 가까운 흔적일 뿐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었다. 더 깊은 정보, 내부자들의 대화, 숨겨진 장부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런 것들은 그녀 같은 말단,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광고 배너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천명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비전 갈라.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정재계의 거물들만이 초대받는 밤이었다. 수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그녀가 속한 세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그녀가 찾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일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 화려한 가면 뒤에서 숫자들이 지르는 비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수아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있었다. 친구에게서 빌린 어색한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소박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평생 해본 적 없는 화장은 가면처럼 답답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구한 가짜 초대장을 가방 깊숙이 숨겼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호텔 연회장은 다른 세상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는 듯했고 공기는 값비싼 샴페인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몸짓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들의 옷과 보석은 수아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가치를 빛내고 있었다. 수아는 벽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구석에 서서 이질적인 풍경을 관찰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권지훈이 등장했다. 천명 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젊은 권력자.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모델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의 아첨과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누구에게도 진정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으로 내려다보는 군주의 눈빛이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사람이 바로 이 거대한 부패의 성을 쌓아 올린 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밭 쪽으로 이동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분명 권지훈의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권지훈을 둘러싼 무리 근처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이번 신도시 개발건은 정 의원님 쪽은 해외 투자금, 단편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합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에오미요. 한 중년 여성이 수아와 부딪히며 들고 있던 붉은 와인 잔을 놓쳤고 와인은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의 새하얀 셔츠에 쏟아졌다.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와인을 뒤집어 쓴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이 셔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이사, 소란 피우지 마. 그의 말 한마디에 남자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했던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권지훈은 천천히 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색한 드레스와 촌스러운 구두,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런 파치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군. 어느 회사 소속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차마 자신의 회사를 댈 수 없었다. 그냥 잠시 들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지훈의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예쁜 아가씨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 사과의 의미로 우리랑 같이 한잔하는 게 어때? 그들은 수아를 둘러싸고 억지로 술잔을 손에 쥐어주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가짜 초대장까지 들통날 판이었다. 수아는 어쩔 수 없이 독한 양주를 몇 잔 영어프 마셔야 했다. 권지훈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지루한 파티의 작은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려졌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로 나온 순간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권지훈이었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의 입에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방금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온 참이었고 기분 좋은 취기와 정복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수아는 순진하고 겁에 질린 딱 망가뜨리기 좋은 장난감처럼 보였다. 놔주세요. 수아가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시끄러워. 그는 거의 반쯤 끌다시피 그녀를 비상계단을 통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공포에 질린 수아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차갑게 웃고 있는 야수의 얼굴이었다. 재미있는 시골 쥐를 잡은 것 같아서 말이야. 오늘 밤은 내 기분이 아주 좋거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수아의 입술을 덮쳤다. 저항하려는 그녀의 손은 간단히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부패의 심장부. 그 괴물의 왕이 지금 그녀를 탐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숫자판의 불빛이 수아의 눈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카운트다운처럼 보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의 어색한 드레스를 난폭하게 찢어버렸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애원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취해 있었고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남자의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저 하룻밤의 욕망을 해소할 도구에 불과했다. 그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멈추지 않는 그의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존엄성과 순수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사랑도, 관계도 아니었다. 일방적인 약탈이자 폭력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을 채울 무렵 모든 것이 끝났다. 권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침대에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수아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두꺼운 돈다발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던졌다. 수고했어. 이걸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예쁜 옷이나 사 입어.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잊어. 넌 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거야.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호텔 방의 정적을 갈랐다. 수아는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혼에 새겨진 치욕감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가장 깊고 어두운 밤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다발이 아침 햇살에 비쳐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잊으라고 오늘 밤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거라고 하니 나는 너를 받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네가 내게 한 짓, 네가 세상에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을 반드시 내 놈의 피눈물로 되갚게 해주겠다. 김수아는 찢어진 드레스 조각을 끌어모아 몸을 가렸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순진한 아가씨는 그 호텔 방에서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김수아.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차가운 전략가가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택시에 낡은 시트가 눅눅하게 느껴졌다. 김수아는 의미 없는 시선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도시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호텔, 스위트룸의 거대한 통유리 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고 더러운 창문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 위로 간신히 걸친 호텔에서 훔치듯 들고 나온 가운 자락을 움켜쥐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의 헬쑥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 도시의 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연 중 하나련히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익숙한 공간의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분석하던 천명그룹의 재무제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권지훈. 그 이름 석자가 모니터 화면에서 악마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아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소름처럼 돋아났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유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목덜미와 팔뚝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의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지 않던 시골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은 난파선의 자네 같은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샤워기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 차가운 물줄기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몸에 닿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 그의 숨결이 느껴졌던 모든 피부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비누 거품이 붉게 변해 하수구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더러운 치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피부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주홍글씨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아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았다. 회사에서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씁쓸한 자조와 함께 사라졌다.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천명그룹의 권지훈 회장에게 강간당했다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텔 CCTV에는 그녀가 제 발로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녀는 파티에 초대받지도 않은 침입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돈을 노리고 재벌에게 접근한 꽃뱀이라고 부를 것이다. 권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그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것이고 그녀의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법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이었다. 그녀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멍하니 켜놓은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신규사회 공원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천명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의 수아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따뜻한 세상 어젯밤. 한 여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돈다발을 던져주며 잊으라고 말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무력감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였다. 그녀는 문득 그가 침대 옆에 던져두었던 돈다발을 떠올렸다. 그 돈은 그녀의 존재 가치였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그저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하룻밤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그 오만함, 그 경멸, 그녀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던 그 눈빛, 그것이 그녀의 상처를 헤집고
고통을 분노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잊으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수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칠 동안 굶어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래, 법으로는 너를 심판할 수 없겠지. 세상은 너의 편이겠지. 하지만 너에게도 약점은 있어. 너의 그 오만함, 네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 그 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고 그 기반은 썩어 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천명그룹의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복잡한 숫자의 나열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거대한 괴물의 혈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혈관 속을 흐르는 더러운 피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너는 나를 얕봤어.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애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 그것이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수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복수를 위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심판자였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회사로 향했다. 동료들은 무당열근했던 그녀를 보고 놀라거나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난 몇 년간 회사가 축적해온 천명그룹 관련 데이터를 모두 외장 하드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감사보고서, 내부 자료, 분석 데이터까지.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분석력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 직원으로 보였을 뿐이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한 후 그녀는 짧은 사직서를 작성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책상 위에 남겨두고 미련 없이 회사를 나왔다. 원룸으로 돌아온 수아는 방 한가운데에 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동굴이었던 이곳은 이제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최고 사양의 노트북과 여러 대의 대포폰, 그리고 보안이 철저한 사설 서버를 주문했다. 그리고는 방 한쪽 벽 전체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그녀는 보드 위에 천명그룹이라고 크게 쓴 뒤 권지훈의 사진을 중앙에 붙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선을 그어가며 자신이 아는 모든 자회사의 이름과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거대한 부패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한참 동안 지도를 바라보던 수아는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권지훈의 웃고 있는 사진 위로 그의 심장이 있어야 할 위치에 크고 굵게 X 표시를 그었다. 증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을 피와 복수로 키워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뿌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나무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김수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수아의 작은 원룸은 더 이상 평범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복수를 위한 심장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졌고 방 안은 오직 여러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서늘한 인공의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권지훈의 사진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회사 이름과 인물,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바닥에는 빈 커피컵과 인스턴트 식품 포장지가 뒹굴었고, 공기는 짙은 집중과 잠들지 않는 분노의 냄새로 무거웠다.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재편되었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에 불과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와 텍스트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천명그룹이라는 괴물이 수십 년간 먹어치운 욕망의 흔적과 그 과정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공개된 기업 정보, 정부 입찰 기록, 등기부등본, 과거 뉴스 기사, 심지어 다크웹에서 구입한 유출된 데이터베이스까지. 그녀는 연관성 없어 보이는 수억 개의 정보 조각들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기계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동안 그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바로 행간의 의미를 읽고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이었다. 천명건설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수주한다. 며칠 뒤 사업 실적도 없는 유령 같은 하청업체가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따낸다. 그 하청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돈은 그곳을 거쳐 케이맨 제도나 파나마 같은 조세 회피처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의 일부가 사업을 승인해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차명 계좌로 깨끗하게 세탁되어 입금된다. 완벽한 범죄였다.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서 누구도 그 전체 그림을 보려 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눈 감아주는,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더러운 자금의 흐름이 모이는 하나의 저수지를 발견했다. 미래전략기획실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권지훈의 직속 라인만이 관리하는 거대한 비자금 계좌였다. 천명그룹의 심장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하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그냥 던져놓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뻔뻔하게 부인할 것이고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며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수아는 체스의 마스터처럼 생각해야 했다. 첫 수는 신중하고 치명적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야 했다. 적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작은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수많은 부패의 고리 중에서 첫 번째 공격 목표를 골랐다. 천명그룹의 자회사인 천명 ENC가 최근 신도시 부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땅이었다. 공식적인 매입가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았다. 수아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추적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땅을 판 회사가 해당 개발 허가를 내준 시청의 핵심 간부의 처남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형적인 뇌물 수법이었다. 비자금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건이었다. 이제 무기를 만들 차례였다. 그녀는 짧고 건조한 토네글을 작성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마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경쟁사 직원이 쓴 것처럼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사실만을 나열했다. 제목 천명 ENC의 수상한 토지 매입건에 대한 소고 샤오카오. 내용 근본 천명 ENC가 매입한 그린벨트 지역의 평당 매입가는 인근 시세 대비 300%를 상회함.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및 개발 허가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 소유주가 김모 시의원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로 변경된 점은 단순한 우연일까?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망함. 고발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던져놓고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묻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실행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수아는 자신의 원룸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24시간 PC방을 찾았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CCTV를 피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토르 브라우저와 여러 개의 VPN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의 국가로 우회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에 준비해둔 글을 올렸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다시 자신만의 동굴로 돌아온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초조하게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그녀의 글은 수많은 다른 글들 사이에 묻혀 사라지는 듯했다. 실패인가? 그때였다.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이거 진짜임 출처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주가가 빌빌거리더라. 이거 공매도 각이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오늘의 인기 게시글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던져놓은 단서들을 가지고 스스로 정보를 파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인증하는 사람, 시의원의 신상을 터는 사람, 과거 1000명의 비슷한 사례를 끌어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올 무렵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첫 기사가 터져나왔다. 1000명 ENC, 시의원 친인척 소유, 토지 고가 매입 논란, 특혜 의혹 불거져. 자극적인 제목은 아니었다. 그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1000명 그룹의 주가 차트를 띄웠다. 개장과 동시에 아주 미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0.5%, 보통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지나갈 변동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거대한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을 보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아니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어둠 속에서 던진 첫 번째 수는 성공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차례인지 그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1000명 그룹 본사 70층. 회장실의 통유리창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신의 시선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우는 최고급 원두로 막 내린 커피향을 음미하며 간밤에 올라온 보고서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환원되었다. 수익률, 시장 점유율, 주가,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모두 그의 발 아래에서 순종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때 비서의 정중한 노크소리와 함께 홍보팀장이 파리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심려를 끼쳐드릴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보고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권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뭔데? 어젯밤 주식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루머가 몇몇 인터넷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천명 ENC의 부지 매입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태블릿을 받아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사를 다 읽은 그는 경멸이 담긴 웃음과 함께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 말인가. 어디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하찮은 놈들이겠지. 법무팀에 연락해서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는 광고주 리스트에서 빼버려. 다시는 천명 이름으로 기사 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성가신 파리들은 돈으로 입을 막거나 파리채로 때려잡으면 그만이었다. 홍보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덧붙였다. 이미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사가 퍼지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죽의 영향이라도 있나? 아주 미미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8% 정도입니다. 1.8%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한 건가? 당장 나가서 일 처리해. 홍보팀장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회장실을 나왔다. 권지훈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이 가시지 않았다. 감히 누가 자신의 제국에 돌을 던진단 말인가. 그는 곧 그 불쾌감을 잊었다. 오후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와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그 거래에 비하면 인터넷의 작은 소음은 먼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먼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권지훈은 특유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계약이 거의 성사되려던 마지막 순간 싱가포르 펀드의 책임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미스터 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 경영 리스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 귀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 리스크 관리팀에서 보고가 올라와서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태연한 척 웃으며 능숙하게 상황을 해명했다. 아, 그 말씀이시군요. 경쟁사들의 음해성 루머일 뿐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저희 법무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정리될 문제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권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미세한 의심의 빛을 완벽하게 굳혀가던 계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버렸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지훈은 재떨이를 집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성가신 파리의 윙윙거림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아픈 곳을 노리고 쏜 독침이었다. 한의사, 늘어와. 그는 인터폰에 대고 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재혁 이사. 그룹 내에서는 그의 직책보다 해결사 또는 권지훈의 개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권지훈 앞에 섰다. 권지훈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야.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놈이야. 타이밍을 보니 싱가포르 펀드건을 정확히 노렸어. 한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나 경쟁사 놈들이 아니야. 그놈들은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지 않아.
이건 벽 안에 숨어있는 쥐새끼야. 권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이색에 다가갔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송 따위는 필요 없어. 언론 대응도 집어치워. 나는 그 쥐새끼가 누군지 알고 싶어. 어디에 숨어서 누구의 사주를 받고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 그는 한의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찾아내서 다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 쥐새끼는 물론 그 주변까지 전부 다 다시는 누구도 천명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아주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나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라는 명령이었다. 한재욱 이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특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 몇 개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나다. 팀 소집해. 뉘잡이 시작한다. 전화를 끊은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팀은 전직 국정원 해킹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 추적 요원, 그리고 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정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000명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양성된, 오직 권지훈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던 주식 커뮤니티의 서버 구조도가 띄워졌다. 최초 게시자, IP 추적 시작해. VPN, 토르, 프록시 서버. 닥치는 대로 다 뚫어. 게시판 관리자 돈으로 매수하든 협박하든. 로그 기록 원본 전부 가져와. 놈이 PC방을 썼을 수도 있으니 방형 5km 내 모든 PC방, CCTV 영상 확보하고 통신사 기록도 뒤져. 쥐새끼가 남긴 아주 작은 디지털 발자국 하나라도 놓치지 마. 한재욱의 조용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팀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사냥꾼이었던 김수환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냥꾼들의 목표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을 향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촉수들이 뻗어오기 시작했다. 김수환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한 순간부터 곧바로 다가올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지훈 같은 남자가 자신의 제국에 가해진 미세한 흠집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상처의 근원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수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두뇌 싸움이었다. 그녀는 PC방에서 사용했던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그날 입었던 옷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오기 직전에 동네의 다른 쓰레기장에 버렸다. 게시글을 올릴 때 잠시 핫스팟으로 사용했던 대포폰은 배터리를 분리한 뒤 망치로 부셔 하수구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다. 그녀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존재했지만 그 끝은 모두 막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가고 있었다. 한편 천명그룹 본사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서는 한재욱의 그림자 부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님, 최초 게시글이 올라온 IP는 공공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했습니다만 인상착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모자와 마스크, 안경까지 착용했고 동선도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로 보입니다.
한재욱은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수아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IP 우회 경로는 토르 네트워크를 포함해 최소 7개국의 VPN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팀원 중 하나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들이었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그들의 추적을 예상하고 모든 길을 차단해버렸다. 한재욱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나 원한을 품은 퇴사자가 아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은 그들과 같은 프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주변 통신 기록은 특이점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합니다. 첫 번째 추적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한재욱은 권지훈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권지훈의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프로라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더러운 쥐새끼일 뿐이야. 계속 찾아.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 수아는 그들의 첫 번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혼란에 빠진 지금이 두 번째 공격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 번의 공격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공격은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녀는 권지훈의 의심을 외부가 아닌 그의 심장부인 내부로 돌려놓을 계획이었다. 이번 목표는 천명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된 천명바이오였다. 수아는 천명바이오가 실제로는 수년째 적재 허덕이는 부실 덩어리이며 그룹의 다른 자회사들이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천명그룹 전체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권지훈의 최측근 임원들 뿐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방식부터 달라야 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식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다크웹에 임시로 암호화된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천명바이오의 분식회계 정황을 담은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업로드했다. 이번에는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팩트의 나열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대포폰을 이용해 평소 재벌들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이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 몇 명에게 블로그 링크가 담긴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은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서버에서 파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증권가는 천명바이오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첫 번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장이 컸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독 천명바이오, 수년간 적자 숨기고 분식회계, 그룹 차원 개입 정황,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천명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대체 어떤 놈이. 그는 임원들을 모두 소집해놓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 저지른 테러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천명바이오의 내부 자금 흐름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다. 권지훈의 의심 가득한 눈이 좌중을 훑었다. 평생을 그에게 충성해온 늙은 부회장, 그의 오른팔인 전략기획실장, 깐깐한 재무담당 사장까지, 어제까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그의 눈에는 모두 배신자처럼 보였다. 이 자리에 있는 놈들 중에 쥐새끼가 있어. 내 뒤통수를 치고
경쟁사에 내 정보를 팔아넘긴 더러운 배신자가 있다고 싸늘한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었다. 권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부 감사팀 당장 소집해. 여기 있는 놈들 전부. 최근 통화 기록, 이메일, 개인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모두가 겁에 질렸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경고했던 신뢰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태영그룹의 소행일 것이라 넘겨짚었다. 그들이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 자신을 흔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태영그룹이 참여하고 있던 모든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고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라는 비이성적인 지시를 내렸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힌 것도 모자라 선장 스스로가 배의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을 김수환은 자신의 어두운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는 천명그룹의 내분과 주가 폭락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는 권지훈이 자신의 임원들을 닥달하고 경쟁사를 공격하며 자멸해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권지훈의 사진과 그의 최측근 임원들의 사진을 잇는 선들 위에 붉은색 물음표를 그려 넣었다. 어둠 속의 체스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방의 왕이 스스로 자신의 병사들을 죽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악 주유키을 척결하는 칼날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박민준 검색에 그의 사무실은 종종 거대한 무력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캐비닛 한쪽은 오직 천명그룹 관련 서류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지난 3년간 그가 끈질기게 파헤쳐온 의혹과 정황 증거들이었지만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자료들이었다. 권지훈은 법 위에 군림하는 교활한 뱀과 같아서 증거라는 껍질을 수십 겹씩 벗어던지며 항상 법망을 빠져나갔다. 윗선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항상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최근 연달아 터진 천명그룹 관련 폭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재벌가의 흔한 스캔들 정도로 치부했지만 박민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이 두 번의 폭로는 한 명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폭로는 작은 탐색전이었다. 적의 방어 태세를 떠보고 여론의 반응을 살폈다. 두 번째 폭로는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했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를 건드려 권지훈이 스스로의 손발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노에 찬 내부 고발자의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상대로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숨긴 채 상대의 약점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박민준은 이 보이지 않는 고스트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이 고스트가 바로 자신이 지난 3년간 찾아 헤맸던 천명그룹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유령과 접촉하느냐였다. 그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천명그룹이 자체적으로 고스트를 추적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를 열람했다. 한재욱 이사가 이끄는 그림자 부대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도 꼬리조차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스트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난 존재였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랬다가는 그의 윗선, 즉 권지훈과 연결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다. 그는 연못에 돌을 던져 그 파문을 보고 숨어있는 개구리가 뛰어오르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는 두 번째 폭로를 최초로 터뜨린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수사 관련 정보라며 아주 작은 정보를 흘렸다. 천명그룹 내부 정보 유출 용의자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룹 IT 보안팀 소속의 한 직원으로 특정되었고 검찰에서도 곧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오직 고스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기사 말미에 보안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는 척하며 특정 보안 이메일 서비스인 프로토스 메일을 언급하게 했다. 최근 해커들이 프로토스 메일을 통해 비밀리에 접선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이것은 고스트를 향한 메시지였다.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나와 대화하고 싶다면 이 길을 이용해라. 김수환은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검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곧 기사의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간파했다. 너무나 구체적인 보안 이메일 서비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수상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 싸움은 혼자만의 전쟁이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정말로 손을 내민 것인지 아니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했다. 수아는 수십 번의 IP 우회를 통해 프로토스 메일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민준 검사실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만든 프로토스 메일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다. 며칠 뒤 박민준은 수백 통의 민원 메일 속에서 의미 없는 알파벳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메일 주소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스트가 그의 신호를 알아들은 것이다. 그는 즉시 보안시설이 갖춰진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프로토스 메일에 접속해 수아가 보낸 주소로 답장을 보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수아의 답장은 간단했다. 증명해봐.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수아는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 하나를 그에게 보냈다. 천명그룹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의 탈세 정황이 담긴 자료였지만 결정적으로 그 회사가 천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는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의도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가 이 미끼를 물고 자신을 추적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고 빈칸을 채워줄 것인가? 박민준은 파일을 받자마자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비공식적으로 열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좌에서 천명그룹의 비자금 계좌로 수십억 원이 흘러 들어간 기록을 찾아냈다. 수아가 던져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은행 거래 내역을 스캔하여 암호화한 뒤 그대로 수에게 다시 보냈다. 어떤 요구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것이 당신이 찾던 것이 맞는가?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이것은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당신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편이다.
수아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은행 거래 내역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완벽했다. 이 자료는 검찰의 힘이 없이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남자는 진짜였다. 그는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동맹의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어둡고 차가운 복수의 길을 홀로 걸어왔던 수아의 가슴에 아주 작은 온기가 퍼져나갔다.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싸움에 동료가 생겼다.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조력자.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박민주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답장은 더 짧았다. 정해.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다. 한 명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복수자. 다른 한 명은 빛의 세계에서 법의 방패를 든 검사.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거대한 악의 제국 천명그룹과 그 정점에 있는 권지훈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한재욱은 전략을 바꿨다. 고스트는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아날로그 흔적, 즉 유출된 정보 그 자체를 파고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명령했다. 디지털 추적은 잠시 멈춘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파. 첫 번째 유출 정보였던 ENC의 토지 매입건. 두 번째였던 바이오의 분식회계 자료. 이 두 가지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 리스트를 작성해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파견 회계사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용의자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그림자 부대는 그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재산 관계, 퇴사 사유, 최근 행적, SNS 활동, 주변인 탐문까지 지독하고 끈질긴 작업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한 팀원이 무심코 올린 보고서가 한재욱의 눈에 띄었다. 이름 김수아, 소속 전 첸서진 회계법인, 직급 사원, 천명그룹 감사 프로젝트의 파견 근무, 2차 정보 유출 직후 퇴사, 특이사항 없음. 프로필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강원도 시골 출신, 평범한 지방대를 졸업한, 회계법인의 말단 직원, 원한 관계나 금전적인 문제도 깨끗했다. 하지만 한재욱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퇴사 시점, 너무나 절묘했다. 그리고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완벽한 위장막처럼 느껴졌다. 이 여자에 대해 더 깊이 파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며칠 뒤 한재욱은 김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찾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파일 말미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천명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에 보안팀이 참고용으로 찍어둔 사진이었다. 그 속에는 만취한 권지훈이 겁에 질린 한 젊은 여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호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김수아였다.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한재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나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권지훈, 그 자신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독한 원한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다. 한재욱은 파일을 들고 즉시 회장실로 향했다. 그는 보고서를 내밀기 전 먼저 그날 밤의 CCTV 캡처 사진을
권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고스트의 정체입니다. 권지훈은 짜증스럽다는 듯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사진 속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누군데? 김수아라는 여자입니다. 전 서진회계법인 소속이었고 작년 갈라 파티가 있었던 날 밤 한재욱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권지훈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있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파티장에서 우연히 눈에 띈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던 시골 여자애. 그래, 그런 여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룻밤 장난감, 그리고 돈다발을 던져주고 깨끗하게 잊어버렸던 수많은 여자 중 한 명. 그의 뇌가 그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변해갔다. 이 계집애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대단한 고스트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고 자신을 몇 주 동안이나 미치게 만들었던 그 지능적인 해커가 고작 그날 밤 자신이 짓밟았던 이름 없는 시골뜨기였다는 말인가. 권지훈은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농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벌레처럼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아프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굴욕감은 순식간에 활화산 같은 분노로 폭발했다. 감히 인연이.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모니터, 크리스탈 문진이 굉음을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시뻘겋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그를 능멸한 그 여자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재욱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살인자의 눈처럼 번뜩였다. 찾아내. 당장 그년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 그는 한재욱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는 걸로는 안 돼. 이번엔 달라. 내가 원하는 건 그년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자기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고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겠어. 권지훈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워버려.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이제 규칙 같은 건 없어. 한계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은 살인교사였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라는 명령이었다. 한재욱은 차가운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이제 쥐잡이는 끝났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인간 사냥이었다. 주인의 분노를 등에 어분 충실한 사냥개가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수아가 박민준 검사라는 방패를 얻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권지훈이라는 가장 흉악한 창이 자신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평온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바로 그녀의 머리 위까지 다가와 있었다. 박민준 검사실에 보안 메일 수신함에 짧은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냈다. 추적은 더 이상 디지털이 아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시작됐다. 당장 몸을 숨겨라. 메시지를 보낸 이는 박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한재욱의 팀이 수사망을 김수아라는 개인에게로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제 그들은 해커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수아는 모니터에 떠오른 경고 메시지를 차갑게 응시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떠올랐다. 도망칠 것인가,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져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가 도망치는 순간 권지우는 승리하는 것이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제국을 이어갈 것이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도망이 아닌 정면 돌파였다. 그녀는 사냥감이 되는 대신 사냥꾼들을 자신의 덫으로 유인하기로 결심했다. 수아는 박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이 담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도망치지 않겠다. 오히려 나를 미끼로 쓰겠다. 그들이 나를 쫓는 동안 우리가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박민준은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천명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일.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과 투자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모든 것을 터뜨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 수아는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다. 그것은 천명그룹 비자금의 전체 장부였다.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뇌물로 매수한 정치인, 검찰, 언론인들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상세히 적혀있는 파일, 그리고 권지훈이 직접 뇌물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그녀가 다크웹의 정보상에게 거액을 주고 구입한 여러 개의 녹음 파일까지. 이것은 권지훈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대한민국 전체의 부패 커넥션을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미끼수아는 한재욱의 팀이 자신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거의 다 잡았다고 믿게 만들어 그들의 모든 병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미끼 작전이었다. 심판의 칼, 박민준은 수아가 넘겨줄 스모킹 건을 근거로 부패하지 않은 극소수의 상사와 판세에게만 보고하여 주주총회가 열리는 당일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수아는 먼저 자신의 원룸을 떠나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대포폰 중 하나의 전원을 아주 잠깐, 단 3초 동안 켰다가 껐다. 한재욱의 팀은 즉시 그 신호를 포착했다. 찾았다. 용산구 신호가 아주 약했지만 위치는 특정됐어. 그림자 부대는 즉시 용산구 일대로 출동했다. 그들이 허탕을 치는 동안 수아는 이번엔 경기도 외곽의 한 ATM 기기에서 일부러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현금을 인출했다. 그녀의 얼굴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타겟 확인. 경기도 애쉬 이쪽으로 이동 중이다. 한재욱과 그의 팀은 흥분했다. 드디어 쥐새끼의 꼬리가 잡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아가 남기는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따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수아는 그들을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 지역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원로급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수아가 보내온 결정적 증거들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녹음 파일에서 권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노련한 부장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제보자의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부장검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신임하는 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이 법의 이름으로 승인되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한재욱의 팀은 마침내 수하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인천의 폐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목표는 저 창고 안에 있다.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소리 없이 창고로 진입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호텔 연회장. 권지우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루머들을 일축하며 천명그룹에 빛나는 미래와 비전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고층 오피스텔. 김수환은 노트북으로 천명그룹의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다른 노트북 화면에는 인천 폐창고 주변에 설치해둔 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한재욱의 팀이 텅 빈 창고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스마트 기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서 웃고 있는 권지훈의 얼굴과 텅 빈 창고에서 당황하고 있을 한재욱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기기 화면을 터치했다. 그 순간 천명그룹 비자금 X파일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박민준 검사가 이끄는 특수부팀 전원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덫은 놓아졌다. 모든 펜은 뒤집혔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운명의 날, 천명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김수아가 준비한 폭탄이 터졌다. 그녀가 설정한 시간이 되자 천명그룹의 거대한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권지훈의 과거 범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 자료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검찰, 그리고 천명그룹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속보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천명그룹의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이었고 사람들의 분노와 경악이 들끓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장의 개회 선언은 성난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묻혀버렸다. 권지훈은 단상 위에서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음에는 분노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휴대폰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자신의 제국이 붕괴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음해야.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 굴욕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갔다. 늘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눈동자를 잠식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권지훈의 시선이 문득 회의장 한쪽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김수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날 밤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갑고 고요한 눈빛. 그것은 한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정의의 시선이었다. 권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거대한 적의 정체가 바로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했던 그 시골 출신 여자였다는 것을. 치욕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인 신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가 끌려나간 후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 실장을 비롯한 그의 충실한 신복들도 차례차례 수사관들의 손에 체포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한 여성의 손에 의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날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권지우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이었던 천명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수환은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에서 조용히 멀어졌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떠나 그녀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있는 고향에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기업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녀의 비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제 약자들을 위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거인들과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늦은 오후, 수아는 일을 마치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가슴을 짓누르던 복수심의 무게도 사라졌다. 권지훈을 무너뜨린 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파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느꼈다. 그것은 복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얻어낸 값진 것이었다.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